차분한 서재 분위기 속에서 백발의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의 뒤편으로는 수많은 의학 서적들이 정렬되어 있고 벽에는 국내외 유수 대학의 학위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온 깊은 경험과 따뜻함이 담겨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이 정신과 의사는 지난 40여 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많은 질병들이 의학적 원인을 찾기 전에 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설명되지 않는 배신, 예상치 못한 실패. 이런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만을 반복할 뿐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직후부터 원인 모를 질병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년간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로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일 것입니다. 바로 질병의 진짜 시작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임상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자들이 질병이 시작되기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을 때 몸에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할머니 한 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왜 하필 우리 영감이?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몇 달 후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죠. 또 다른 60대 분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자식이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 원인 모를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과 정신의학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호르몬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들의 죽음, 급변하는 사회 환경. 이런 변화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시작은 정말 이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해의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마음과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뇌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편도체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바로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중추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반응해서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도망가면 되고 불이 났다면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시 시상하부라는 뇌의 지휘본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시상하부는 다시 뇌하수체에, 뇌하수체는 부신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급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증가시켜서 근육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면역 체계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해서 모든 에너지를 위기 대응에 집중시킵니다. 문제는 현대인, 특히 시니어들이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급작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자식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문제들은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몇 달, 몇 년씩 비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과다 분비되면서 우리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며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르티솔이 뇌 자체에도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꾸 깜빡깜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뜬모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CT, MRI를 찍어봐도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6개월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 시기에 평생 같이 살던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형이 왜 갑자기 떠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형보다 먼저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증상들은 뇌가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방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40여 년간 정신과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질병이 시작되기 전에 이해되지 않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 적절한 해석이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선 우울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실을 겪었어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상실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의 틀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잃은 두 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왜 하필 우리 영감이 먼저 갔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며 계속 괴로워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평생 고생만 한 영감이 이제 편히 쉬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 몇 년간 고생하셨지만 두 번째 분은 슬픔은 있었지만 우울증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장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의 공통점은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르면서 계속 무서워진다라고 호소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그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갑자기 시작된 공황 발작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봐도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난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인데 갑자기 그 목적이 사라지면서 존재의 의미를 잃은 것이죠. 이분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자 공황 발작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PTSD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한국 전쟁, 산업화 과정, 민주화 투쟁 등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살기 바빠서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여유가 없었죠. 이제 나이가 들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의 미해결된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때 그런 고생을 해야 했을까? 내 청춘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늦은 나이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경험들을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고생 덕분에 자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치료의 핵심은 해석할 수 없는 경험을 해석 가능한 경험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의미를 찾을 수 없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경험은 뇌에게 미해결 과제처럼 남아서 결국 질병을 촉발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순간 뇌는 안정을 찾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해의 중요성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진정으로 경계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이며 이것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2500년 전에 이 통찰이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병이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면 병이 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일찍부터 마음과 몸의 연결에 주목했습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는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면 오장육부가 모두 병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꼽았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죠.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을 외면할 때 발생합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루돌프 비르오는 질병은 세포의 병리 현상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정신적 갈등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가장 심각한 질병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이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뤘습니다. 프로이드는 억압된 무의식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억압된 무의식이란 곧 이해하지 못해서 의식에서 밀어낸 경험들을 의미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제자 칼 융은 더 나아가 개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집단 전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은 역사적 트라우마들을 개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족과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으로 전달된다고 했죠. 현대에 와서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21세기에 들어와 현대 과학자들은 이런 철학적 통찰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교수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뇌와 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남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사폴스키 교수도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보다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죠. 이처럼 고대 철학부터 현대 과학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설명은 건강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두거나 회피하면 그것이 결국 마음과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도시화, 민주화와 정보화. 이런 변화들을 당시에는 이해할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경험들을 돌아보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이 모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우리의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경험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70세가 된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셨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우리 남편이?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할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후 6개월 동안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왜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다음엔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음식을 보면 남편과 함께 먹던 때가 언제였지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통이 찾아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에 대한 뇌의 과부하 반응이었죠. 결국 할머니는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얼마 후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편도체가 계속 과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된 결과였어요. 뇌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몸 전체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다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은 박모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고 상실에 관한 책들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과 대화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고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의 죽음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5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신호였다는 걸 말이에요. 놀랍게도 박 할머니는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심장 기능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같은 상실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건강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상실 자체가 질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치했을 때 우리의 뇌와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하려는 과정 자체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갖는 순간 우리의 편도체는 진정되고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화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시간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건강을 해치는 독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질문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나이가 들어서 뭘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6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의사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당뇨는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왜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질문을 통해 당뇨를 이해하게 된 순간 우울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뇌는 그것을 이해 가능한 정보로 처리합니다. 답답하다, 화가 난다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 예상과 달라서 당황스럽다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해석의 틀 찾기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와의 상담, 좋은 책 읽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내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종교적 관점일 수도 있고, 철학적 관점일 수도 있고, 과학적 관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해석 체계를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나 상황을 일기에 써보세요. 글로 쓰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안정됩니다. 처음엔 혼란스럽게 써도 괜찮아요. 계속 쓰다 보면 패턴이 보이고 나름의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큰 문제를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하나씩 배워보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익혀보거나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갈등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죠. 이런 작은 이해의 성공들이 쌓이면 큰 문제를 마주했을 때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불안을 줄이는 것은 완벽한 답을 찾는 순간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시니어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지인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죠.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나 오랜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험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요즘 이런 일 때문에 잠이 안 와,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평하거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세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인지 알고 싶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같이 생각해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공허함을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극복하셨어요. 처음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우울해하셨는데 아들, 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깨닫게 되셨거든요. 두 번째는 일기와 편지 쓰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손글씨에 익숙하시죠? 이것을 치료도구로 활용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0분만 투자해서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 혼란스러웠던 것을 써보세요. 처음엔 단순히 오늘 며느리가 한 말이 이해 안 됐다 정도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계속 쓰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구나. 내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구나처럼 말이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편지 쓰기도 좋습니다. 돌아가신 배우자에게,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또는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의미를 찾고 있어요 라고 쓰는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과 교양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요즘 각 지역의 문화센터나 대학교에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의 이해력을 훈련하기 위해 참여해 보세요. 역사 공부를 통해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 문학 강좌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건강 강좌에서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왜 생기는가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70세에 심리학 강좌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우울증 때문에 시작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 심리 상담사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계세요. 네 번째는 전통 문화와 현대 과학의 연결입니다. 우리에게는 명상, 단전호흡, 서예, 차도 같은 전통적인 치유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이해력 향상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명상하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서예하면서 붓의 움직임과 내 감정의 연결고리 찾기, 차를 마시면서 천천히 변화하는 맛을 통해 인생의 단계들 이해하기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듦을 이해의 기회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단순히 쇠퇴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배움은 해석의 힘을 키우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늙어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정신과 의사로, 뇌과학자로 살아오면서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는 곧 치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이해하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방치하면 몸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러분이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뇌의 이런 노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기록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행동,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난 가장 건강한 시니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평생 학습자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적응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뇌는 나이에 비해 젊었고 몸도 건강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반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요즘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분들은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었고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만의 해석을 가지며 그것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완벽한 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해석하려는 용기,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에 반응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가족과 대화하기, 책 한 권 읽기, 강좌 하나 듣기, 일기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헤쳐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의 도전을 시작하세요. 나이는 이해력의 장애물이 아니라 더 깊고 풍부한 이해를 위한 자산입니다. 건강의 주도권은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해의 힘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